오늘 주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내가 어제 이거 한다니까 지겨워했으면서. 아니, 너무 미국만 파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나라도 좀 가봐야 되는데. 한눈만 패. 네, 근데 아우 이렇게 짜면 짤수록 엑기스가 나오니까. 네. 그동안 한 3회차에 걸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 소개드릴 사람은 FBI 국장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FBI에 근무한 게 아니고요. 국장을 48년을 했어요. 네? 이게 말이 돼? 48년을? 정경혜님께서 토요일 특별 방송해주세요 하고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이러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슈퍼챗은 주말 특방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 12시에 저기 해요. 그 아재 중자 프리미엄 방송 해요. 토요일도. 아니 네. 그거 말고 그 관련 저기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 밀어붙이려고 그래. 아이 참. 네. 네. 아무튼 그래서 FBI 국장만 48년 했다는 얘기는 우리로 따지면 검찰총장만 48년 했다는 거야. 근데 얘가 하는 짓이 윤 총장이랑 너무 똑같아요. 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윤 총장 2년을 하는 게 아니라 48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8번 바뀌었는데 세상에. FBI 국장은 그대로였어. 그대로였어. 후보였어. 한 명도 못 잘랐어 얘를. 헐. 그래서 전설적인 뭐랄까요? 정치 폭력배라 그럴까? 아니면 법을 무기로 해갖고 미국을 국정농단 해드신 존 에드거 후보라고 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분에 대해서 존경심에 막 분자가 붙네. 네, 존 에드거 후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시감이 드시더라도 네. 세상에 하면서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는 아무것도 아니네.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존 에드거 후보 미국 FBI 국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의 최고 전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예. 자, 이분 1895년 1월 1일 생이고요. 1972년 5월 2일 날 깜짝이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이씨, 아무데나 연기 넣지 마. 이씨. 중요한 건 네. 그나마 심장마비로 이분이 77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48년에 그친 거야? 네. 와. 더 살았으면 계속하는 거야. 더 하는 정신으로? 거야. 종신입니다. 이분 종신입니다. 세상에. 예. 너무 엄청나죠. 네. 소름. 예. 자, 자, FBI가 뭔지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미국 연방수사국입니다. 자, 미국은 주 정부의 각기 형사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 체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줄을 넘나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위해서 취합할 수 있는 정말 연방수사국을 만들게 되는데요. 원래는 1908년에 법무부 산하에 그냥 조그만하게 한 40명 정도로 만들었어요. 딱 좋네. 예, 주가 한 4, 50개 그 되니까 당시는 한 40명이면 충분한데. 근데 이걸 이 후보가 국장을 하는 동안 어디까지 키워놨느냐? 1000명? 에이, 설마 10,000명? 에이, 그래도 2만은 안 넘겠지. 에이. 그냥 말을 해. 네, 3만 명까지 늘려놨죠. 와. 세상에. 이게 그 수사관을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쑤시고 댕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관을 3만 명이 넘게 만들어가지고 네. 돈도 꽤 들겠네? 아유, 예산을 팍팍 썼어요. 어느 정도 썼을까? 예. 아니, 이게 85억 달러? 9조 원. 야, 씨, 우리 국정원이 2만 명에 2조 원 정도 쓴다는데. 이거는 3만 명에 9조 원을 쓴 거니까. 근데 그것도 그 시대적 이게 몇 년? 24년. 이분이 계시던 동안. 와, 50년 70년 전에 70년이 뭐야? 100년 전에 이마만한 9조 원이 넘는 돈과 3만 명이 넘는 직원을 뿌려가지고 미국을 감찰하고 다니셨구만 이분이. 네.
엄청나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뒤로 그럼 이 국장, 그러니까 이 후보 때문에 이제 FBI 국장이 10년 이상은 못 해요. 법이 바뀌어서? 네, 문제는 뭐냐면 조직이 작아지진 않았어. 10년밖에 못 하긴 하는데 네. 사람은 여전히 3만 명. 네. 그러니까 길어. 한 번 이렇게 커진 조직을 줄이는 게 이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정보를 다루긴다는 그 특수성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세요. 난리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얘는 특활비 얼마나 썼을까? 알 수 없음. 90억은 못 썼을 것 같아 얘도. 예, 아무튼 자, 지금의 그 FBI의 모습을 만든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1973년에 워싱턴 DC에 FBI 본부 건물이 생기거든요. 그 빌딩의 이름이 J. 에드가 후버 빌딩입니다. 존 에드거 후버 초대 국장을 기리는 건물입니다. FBI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FBI의 전성기와 40명도 안 되는 어. 조직을 이렇게 거대하게 키워주시고 사실상 미국의 권력을 이 손에 쥘 수 있게 만들어주신 위대한 인물. 야, 앞으로 서초동 검찰청사는 윤석열 건물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정말 저는 제왕적 공무원의 끝판왕이다. 예. 제왕적 공무원의 끝판왕이다. 그래도 FBI는 네. 수사권만 가지고 기소권은 없었네. 기소권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연방 검찰이나 주 검찰의 협조하에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 검찰이나 연방 검찰이 이 FBI의 활동을 감독하거나 이 수사 요청을 거부할 권한은 없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수사를 했어. 그래서 얘를 이제 죄를 밝혀놨고 얘를 기소해야 되는 거는 그냥 연방에 있는 법원한테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연방 법원이 우리 주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주 힘으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FBI한테 이거 좀 수사해줘라고 부탁하면 싫어. 그럼 끝이라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네,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연방수사국한테 연방검찰이 수사 요구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관리가 안 되는 거네. FBI에는 무소불위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경찰이 막 신나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FBI 2명만 하나. 걔들 꼭 2명만 오더라. 검정 옷 입고 와갖고 FBI 배지 딱 보여주고 그냥 걔 데리고 가요. 그 양복을 처음 입히기 시작한 게 후보 국장이래요. 이란이 그럼 FBI 안에 산하부의 맨인 블랙이야? 응. 그러니까 후보가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하대 받고 조그마한 조직이었는데, 아니 왜냐면은 80명짜리가 뭔 조직이야? 조직은 얼어 죽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 후보가 본인이 국장이 되면서 완전히 바꿔. 심지어 군사 훈련까지 다 시킬 정도로. 막 총 쏘고 막 그런 것까지. 그 프로그램도 다 도입하고. 스와트 같은 거 만들고 그러니까 막. 요원화 시키는 거죠. 요원화 시키면서 자 양복 입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이제 잘한 것도 아니 이렇게 권력을 누린 것도 대단한데 말이죠. FBI 국장이 된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았어요? 29살이요. 29살짜리가 FBI 국장이 돼갖고 이마만한 권력을 키워낸 거야. 29살짜리가. 도대체 얘 배경이 뭐야? 집이 엄청 부자거나. 집은 되게 가난했대요. 아니 그럼 가난한 집 아들이 그럼 유력한 집 아들도 아니고 뭐 정치인의 후원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는 29살짜리 40명 조직의 FBI가 이렇게 이해가 안 돼. 48년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되게끔 얘를 밀어주게 된, 얘가 이렇게 출세하게 된 배경이 난 너무 궁금해지네. 그 배경이 사실은 시대적으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정보기관의 필요성과 너무 잘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게 이분이 딱 그 청년기를 보내던 그 당시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벌어질 때예요. 그러면서 세계가 냉전 체제로 갈라지면서 대대적인 어떤 공산주의와 어떤 그 자유주의 간의 그러니까 세력 대립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왜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런 그 정말 반목하고 서로 혐오하고 대립하는 시대적 환경 자체가 후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밑바탕이 됐고요. 거기에 플러스 후보와 짬짬이를 해가지고 권력을 얻으려 했던 수많은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존재를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당시 20년대, 30년대는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 치안이라든지 정치에 그닥 신경을 쓸 수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 예산의 50% 이상이 전쟁 물자나 지원을 위해서 쓰여져 버리니까 민생은 아주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꼭 폭력배가 나타나요. 일본이 야쿠자가 나타나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런 쪽 안에서도 마피아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마피아가 뭘 바탕으로 성장을 했다?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3.1혁명 운동이 일어났지만 미국에서는 뭐가 시행됐다? 금주법. 그러면서 누가 성장했다? 마피아. 그 마피아가 단순하게 돈만 번 게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이나 중앙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해갖고 돈으로 사실상 국가를 짬짬이 말아먹는 카르텔을 만들어낸 거죠. 결과적으로 케네디 가문 같은 경우가 마피아랑 결탁해가지고 그렇죠. 정치 가문이 된 케이스고 대통령이 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마피아들 조직이 정치에 연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출세했을 때는 마피아를 이용해서 선거에서 좋았지. 그러니까 용팔이 덕분으로 해갖고 선거에 이기니까 참 좋았는데. 그렇지. 자꾸 뭘 뭐 달라 그러니까 응. 이것들 돈 주긴 너무 아깝고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할참해. 전 후보가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모든 권한을 주십시오. 총잘 쏘는 놈 좀 모아주세요. 군대에서 퇴역했던 옛날 애들 좀 모아주세요. 제가 우리 직원으로 쓰겠습니다. 그래놓고 걔네들을 시켜갖고 뭘 했겠느냐 이거죠. 범죄와의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근데 이 범죄와의 전쟁의 본질이 뭐다? 그동안 정치하고 연관돼 있었던 주요 마피아들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만들어주고 그 약점을 쥐는 고리를 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면은 마치 후보가 굉장히 어떤 정의의 편에 서가지고 마피아들 소탕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정말 영악한 쓰레기인 게 뭐냐면은 적당한 선에서 마피아와 타협을 하는데요.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언론도 선택적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 막 뭐 이제 어떤 보도를 극대화시키는 경향인데, 이 당시에 34개의 은행을 털고 4개의 경찰서를 공격해서 존 딜린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명이 높았대요. 은행 강도로 악명이 높았는데, 근데 이 사람을 공공의 적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굉장히 요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악당, 그런 정말 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악당을 일망타진한 FBI 그리고 존 후보. 그래서 그 연방법 중에 이제 제일 센 것 중에 하나 은행 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 주에서 은행을 털고 이쪽 주로 옮겨오면 사실은 못 잡게 돼 있거든. 근데 얘가 이쪽 와서 또 은행을 털고 저리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방법에 의거해갖고 은행 강도는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결국 그 권한을 활용해갖고 얘를 사살하면서 이제 본인 이미지는 챙겼어요. 이미지를 확 올려요. 이게 뭔 효과가 있냐면 뭔가 범죄에 대항해서 잡는 것 같은 느낌은 주는데 조직의 대가리는 안 잡아. 그렇지. 요런 독고다이들. 그렇지. 혼자 다니는 범죄자들 이런 애들을 튀겨서 잡고, 이게 우리나라가 범죄와의 조직 소탕할 때 똑같은 거야. 이렇게 뭔가 몸빵하거나 책임져야 될 밑에 있는 애들 몇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배후에 있는 대가리들하고 딜을 치는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만 잡아놓을 테니까 얼마 줄래? 뭐 해줄래? 뭐 요런 방식으로 해갖고 정치계와 마피아 간의 금권과 권력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그렇지. 엄청난
세력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지. 정치인들도 하도 마피아 괴롭히면은 후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후보가 가가지고 적당히 해. 만약 적당히 까불면 해. 니네 솔직히 박살낸다? 그러면 얘가 적당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치인도 인도 그 말 들어야 되고. 약점이 잡히고 어. 마피아도 얘한테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완전 언터처블이네. 예, 언터처블이지 진짜. 그리고 얘가 똘똘했던 게 이 모든 게 정보라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아버지가 정신질환자였고 엄마가 약간 성격이 파탄자였어. 근데 그래서 집안도 지질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알려진 부분인데 그나마 좀 알려진 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조지 워싱턴대 야간 법학부를 나와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에 1917년에 입사를 해요. 머리는 되게 비상했네.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 대학을 다니면서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알바를 하거든요. 사서로 알바를 하면서 얘가 그때 느낀 거야.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마트한 거지. 그래서 후보는 이런 식으로 마피아하고 거래를 하면서 정치인들의 말하자면 비밀 정보들을 또 마피아한테서 제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정치인을 협박하면서 그렇지. FBI 조직을 계속 강화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 사실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도 불륜 관계를 얘한테 털려갖고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앵간히 했었어야지. 이게 누구나 다 아는 불륜인데 굳이 털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아무튼 불륜 관계를 모르는 털려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FBI가 분명 연방 수사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미국 국내에 한정돼 있었죠. 갑자기 이 해외 첩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더 광범위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뒷조사를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파일로 보관해 가지고 후보 파일이라고 하는 누구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아직도 어딘가엔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후보 파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미국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그 가문과 그 식솔들에 대한 정보가 거기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그 정보 제국의 어떤 총책임이 된 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CIA가 FBI한테는 힘도 못 쓸 상황으로 거의 뭐 밑에 산하 조직으로 그렇지. 하청받고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사실 이때 그 영화 더킹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류준열, 조인성, 정우성 나온 그 왜 검찰이 사무실 문을 쫙 연데 파일이 쫙 정리돼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 탁 뽑아가지고 요 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보 파일에 대한 정치인들과 소위 말해서 기업가들, 그러니까 조금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공포감은 극에 달하는 거야. 왜 후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문을 오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자기 이름이 그 파일에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감 때문에 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만일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후보가 어느 세력한테 넘겼는지 모르지만 이 파일이 이 파일 쥐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들이 선거 운동을 할 때 후보한테 부탁해갖고 저 상대방 저 약점이 뭐니? 그러면 그렇지. 쟤는 어디에 무슨 누구랑 불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 빼준 적이 있고 이걸 술술술 다 불어주는 거예요. 그럼 양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후보를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상대방 쪽 증거 뭐 있냐고. 그럼 후보가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내미는 대통령한테 상대방 증거를 줘갖고 이거를 정치 공작에 선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후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카드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암살 위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암살 위협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조직을 점점 비대화시키고 친일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다 보험을 드는 거야.
혹시나 자기를 건드리려고 하는 대통령이나 어떤 뭐 다른 정치인들이 있으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갖고 얘를 조져버리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공산당이다 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아,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진짜 아마 이제 메카시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1950년 조지프 메카시 의원이 미국 국무부에 200명 이상의 공산주의자들이 득실되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메카시즘 광풍이 몰아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땐 진짜 그거잖아요. 제 공산주의자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그냥 끝나가는 거. 근데 왜냐면 세계 2차 대전이 공산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침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우리 전쟁이 6.25가 터졌는데 그게 이제 소련, 중국,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을 도와서 밀고 내려왔다. 이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 공포감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도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쟁취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광범위한 부분에서 도청하고 감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실상에 미국에 힘 좀 있거나 뭐 정치를 한다거나 유명인들은 전부 다 이 사람 손안에 들어간 거고, 후보가 평생 제일 싫어했던 세 가지가 흑인, 동성애자, 그리고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케네디 대통령. 네. 케네디 대통령 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영웅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 물론 가서 정말 실제적으로는 병신 같은 짓을 했지만, 예. 근데 이분이 저 소형 보트로 일본 군함 받아놓고 자기가 그걸로 부딪혀서 격침시키려고 그랬대잖아. 케네디 대통령이 FBI에 정보망이 처음 포착된 게 언제냐면은 20대 해군 장교 시절에, 그러니까 미스 덴마크이자 미스 유럽 출신인 연상의 이혼녀와 이렇게 미래를 즐기는 게 FBI에 발각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정계에 들어오기 전에
근데 아이 대바라진 새끼 국제적이네 아주. 네. 근데 이때 왜 그러면 FBI가 케네디를 그러면 사찰하기 위한 거였냐? 아니고요. 이 여자가 인가 아바드라는 여자인데 당시 적성국인 독일의 히틀러, 괴링 이런 애들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인물이래요. 그래서 미국의 스파이 쉬울만 한데 이 정도면? 그렇지. 그래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FBI의 추적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얘가 케네디까지 건드린 거. 얘가 건드린 건지 케네디가 얘를 건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만난 게 발각이 되면서 뭐야 얘는 또 어디서 나타나는 애송이야 이러면서 파일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는 사실 이때부터 약점이 잡혔는데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사실 마피아와 결탁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그래서 후보로부터 사실 되게 협박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여자 그래서 잘 만나야 돼. 근데 케네디는 또 마릴린 먼로도 있고 근데 그래서 왜 자기 동생을 법무장관에 앉혔겠냐고. 그렇지. 응? 왜 친동생을 법무장관에 앉혀가지고 나중에는 군대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FBI도 그렇고 전부 다 권력을 말하자면 줄여버리려고 FBI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앉혔는데 했었는데 둘 다 걸린 거지. 너네 둘 다 마릴린 먼로더라. 뭐 이렇게. 아니 걔네들도 마릴린 먼로 이용당한 거 아니까. 아무튼 어찌 됐거나 케네디가 그렇게 허망하게 암살 당한 데는 물론 경호팀이 잘못한 것도 있죠. 일단 사주 경기 안 했고 오픈컷 해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집행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뭐 마피아를 동원하든 어쨌든 암살자를 나중에 처리하든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후보가 방조했거나 실제적으로 집행했다라고 하는 의혹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증거는 없어요. 네. 자, 그 아까 CIA 사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CIA도 1947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하도 후보한테 휘둘린 게 짜증나가지고 FBI가 너무 커졌다. 이 새끼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 생각에 해외 첩보 업무만 따로 떼서 줄 그 정보 기관을 창설을 해요. 그게 CIA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IA도 2만여 명의 직원이 이제 소속돼 있고 직원의 신분은 외부에는 다 비밀로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되니까 후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네가 감히 내 권력을 뺏어가? 너씨 이러니까 다시 없던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CIA를 만들어는 놨는데 해외 첩보 업무를 또 그쪽으로 이관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트루먼과 이 FBI는 사실 굉장히 애증의 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뭐 이건 게슈타포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게슈타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후보가 이러면서 FBI에 대한 어떤 반발이 굉장히 컸는데 우리는 비밀 경찰이나 게슈타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FBI가 계속 사생활을 염탐하고 협박하고 이런 거 내가 멈추게 할 거다 이러면서 1946년에 트루먼이 이 전체 FBI 요원의 7분의 1인 6,000명을 삭감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삭감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CIA까지 창설을 하니까 후보가 가가지고 한 번만 더 까불면 너 그냥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려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1950년 7월 24일 트루먼이 FBI가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수집, 사보타지, 전복행위 및 기타 관련 사안들을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면서 공표를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큰 권한을 FBI가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놈의 대통령들이 FBI 후보 때문에 사실 FBI를 더 키워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도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 근데 하지만 뭐가 이 대통령이란 사람들이 워낙 그 정치를 하는 과정 중에 빚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지. 정치 자금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당내 조직 안에서 후보가 되고 이런 내부 알력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 조직들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막상 권좌에 올랐을 때는 아무 힘이 없는 대통령들이 그동안 쭉 있었어. 그냥 병풍만 대통령인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로널드 레이건도 그분도 아무것도 안 하신 그냥 연기만 한 거야. 그냥 대통령 연기만. 그렇지. 근데 연기만 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
이런 아이러니. 아무것도 안 하면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아, 그분은 잘생겨서라니까요. 아니 그 어찌 됐거나 연기를 시키려면 잘생긴 애를 써야지. 이제 젠장이 왜 붙어? 갑자기 갑자기 최근에 무의식 중에 욕을. 아니 내 얘기는 아니고 갑자기 최근에 그 정우성이 대통령 관련된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로널드 레이건이 아니 정우성 안티는 아니고요.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왜요? 우리 이니 대통령도 잘생겼는데. 난 이니 대통령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저도. 우리 대통령은 하늘에서 떨어진 외계인이야. 잘생겼는데 공부 잘하는 데다가 지금 질투하시는 겁니까? 질투라기보다 넘사벽이라서 네. 아무튼 아,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 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난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네. 희한한 게 얘는 정치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미국 전체 문화계나 과학계까지 싹 쓸어버리고 싶었나 봐. 맞아요.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들의 사생활까지 다 사찰을 했고. 그 예.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도 끊임없이 공산주의 내지는 뭐 독일 스파이 이런 루머들을 퍼뜨려가지고 연기 생활을 거의 끊어놓을 뻔도 했었고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결국 스위스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진 거 보면은 찰리 채플린에 관한 사찰 자료만 1,900쪽이 넘었대요. 언제 찰리 채플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 사회주의, 그러니까 인권운동가였잖아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사람 왜 했지? 아인슈타인은 반핵운동을 포함해서 시민운동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첩죄를 이 아인슈타인한테 씌우기 위해서 22년 동안 전화를 도청하고요. 우편물을 검열하고 쓰레기통을 뒤졌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왜? 마틴 루터 킹은 이 사람이 싫어하는 세 중 중에 흑인. 흑인이 있잖아요. 흑인인데 인권운동까지 하고 공산주의 빌도 살짝 나니까 이거는 삼합이네 이 사람은. 죽을 그래서 수밖에 없었네 결국.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불륜 이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굉장히 많이 했죠. 죽는 순간까지 협박 많이 당했죠, 이분도. 네, 이 사람의 죽음에도 후보가 관련이 있단 말이 있고 존 스타인백? 이 사람 소설가예요. 분노의 포도 그리고 에덴의 동쪽을 쓰신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 영화 에덴의 동책 원작자예요? 네, 원작자래요. 근데 이분은 FBI가 하도 자기를 미행하는 걸 아니까 이분 원래 글 안 써질 때 이렇게 사내 산림감시원 이런 알바를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 없는 곳에도 내가 산림감시원으로 가면 꼭 사람의 발길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FBI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걸 안 거야. 아니 산에서 그 고사리 지키는 사람까지 굳이 감시라고 난리야.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초창기 처음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와이프 엘리나 루즈벨트. 네, 이분 왜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간에 세계대전도 있고 2차 세계대전도 있고 그래서 사선까지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장기 영부인인데 완전 루즈벨트하고 정말 이혼각이었거든요. 하도 바람을 펴대니까. 근데 그분 나중에 말년에 휠체어 타더라. 얼마나 바람을 폈으면 다리에 힘이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나 루즈벨트는 사실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이분을 존경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저 XX를 믿고 사느니 내가 스마트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분 굉장히 정치적인 의견도 많이 내고 인권운동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UN 인권위원회 초대 의장도 하시고 막 이런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힐러리가 그래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을 생각하자. 나도 저렇게 훌륭한 여성으로 남아야 돼. 차라리 정치사에 내 한 획을 긋자 이러고 아마 참지 않았을까. 이 정도 되면 이 대한민국 한국전쟁이라든지 분단 이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후보랑 친했어야 되네 당시에 우리가. 그랬으면 동아시아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보다 더한 제왕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후보다. 예. 미국 내에서 최고의 권력자였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왜 자꾸 이게 안 좋은 데자뷰가 막 떠오르지? 최고 존엄 윤석열 검찰총장님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검찰 독재 공화국이니까요.
네. 근데 전 지금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당시의 정서로는 그 합법적인 감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였던 거예요. 그 공산주의. 아, 그래도 공산주의가 국가를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씌우는 거예요. 다. 당연히 공산주의로 의심되는 자는 당호청을 하는 게 인권이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 아니, 당시에는. 한국 군부 독재 시절에도 몰래 감청은 했죠.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미국이 할수 더한 있게끔- 거지. 음. 왜냐면 그게- 수사기관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 우리나라도 검찰이 다 검찰은 하잖아. 다 도검청하고 통장 까보고 그러는 합법이잖아. 우리나라도 아니 대검찰청에서 아까 대변인 공지사항 맞네, 우리 맞네. 네, 우리 맞네. 최고존엄 윤석열 총장님의 하사 말씀 전달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있는데 나 순간 깜짝 놀랐네. 맞아, 맞아. 나 검찰의 시민인 줄 알았네. 난 문재인 대통령의 시민인데 난 검찰의 시민인 줄 알았어. 코로나19까지 걔들이 다 생각 못했다.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대검찰청에서 그런 공식 문건이 나오는데도 언론이 하도 부안해동해서 검찰의 받아쓰기 개노릇을 제대로 해주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냥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소련이 그래서 이제 붕괴되고 나서 이제 주적이 없어진 거냐, 공산주의가 없어짐으로 인해 갖고 FBI 권한이 많이 떨어지고 미국 안에서 공산주의 숙청에 대한 게 점점 떨어지면서 FBI가 힘을 잃어가는 과정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9.11이라고 하는 정말 특이한 테러가 터지죠. 이렇게 되면서 과거의 공산주의가 갑자기 이슬람 테러 집단으로 그렇죠. 바뀌어지게 되면서 주적이 바뀌는 거지. 주적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또다시 이 미국은 정보기관의 힘이 정보기관의 힘으로 완전히 지배되는 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게 진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 땡트 뉴스 계속 들으신 분들은 국토안보부라는 명칭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송 작가님이 계속 얘기를 국토안보부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를 시켜서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했잖아요. 이게 뭐냐?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를 계기로 2002년에 설립된 에드거 후보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초강력한 정보기관이 탄생을 합니다. 그게 국토안보부예요. 근데 이 국토안보부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주요 이런 그 권한이 모두 그 테러와의 전쟁을 해서 몰려가는데 그와 관련된 권력이 놀랍게도 공화당 부시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부 다 넘어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흔히 지금 그 당시에 부시가 이제 선거 관련해 갖고 그 지금 트럼프처럼 그 개표 관련한 대법원 소송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법원 소송을 엘고어가 포기하고 넘겨지면서 이게 넘어왔는데 말하는 뒤늦은 취임을 했는데 이 사안 안에 무슨 합의가 있었다는 거야. 그 자리를 부시한테 주는 조건으로 이와 같은 정변이 일어날 것을 예상된 듯 일어났고, 그러니까 지금도 CNN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당시에 제대로 정권 교체가 안 돼 CNN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불복하면 그런 결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띄우는 거는 얘네들이 그때와 똑같은 테러 행위라든지 뭔가를 통해 갖고 국면 전환할 수 있는 카드를 던지려고까지 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무튼 그렇게 돼서 테러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갖고 뭐 콘돌리자 라이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아줌마 누구야 아줌마요. 아줌마 국무장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라이스? 아니 그 콘돌리자 라이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안보보좌관이고요. 안보보좌관이고 그 이전에 여성 국무장관 최초로 했었던 이름 그 호호 아줌마처럼 생긴 동글동글한
이름이 생각. 두뇌 풀가동. 그래 올브라이트. 올브라이트. 그래. 맞아. 다단계 회사 하는 그 올브라이트.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브라이트. 네, 훨씬 감사합니다. 나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브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이 실제적인 실권을 주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공화당의 부시였지만 정책은 민주당과 똑같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가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안에서의 기획이 옛날 FBI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을 때랑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후보 같은 권력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의 부시 시절부터 2000년대 이후부터 9.11 이후부터 미국을 말아먹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나타났고 트럼프하고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점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지. 갑자기 트럼프 얘기로 돌아왔네. 왜 CNN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NN이 확 전 세계적인 언론사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2003년에 이라크 침공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생중계하면서 침공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CNN이라는 매체가 확 크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바로 그 국토안보부 딱 그게 생기고 난 이후에 그렇지. 처음 생긴. 왜 일개 민간 케이블 TV 회사한테 어디로 미사일을 쏠 건지를 다 알려주고 그 자리에 불러갖고 그거를 찍어가지고 돈 받고 송출하게 해주냐고. 이것도 대단한 특혜야. CNN이 생기게 된 그렇죠.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엄청나죠. 네. 네. 엄청나죠. 근데 그 당시 정권이 공화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CNN은 그렇게 성장을 했고 계속 민주당 바로 지금까지도 언론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그 9.11 테러 이후에 1% 독트린이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 1%의 위험성이 있어도 실제 위협인 것처럼 초기에 강력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테러리즘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마치 메카시즘처럼. 이게 공포 정치인 거야. 이라크에 화학 무기가 없어. 없어요. 없는 걸로 밝혀졌죠.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어 하고 쳐들어간 다음에 쳐들어왔는데 까보니까 없네? 그럴 수도 있지. 있었을 수도 있잖아. 라는 논리로 해갖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도 깨부술 수 있는 깡패 국가로 미국은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데 미국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민세관 단속청, 연방재난관리청, 해안경비대, 그리고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시크릿 서비스까지 다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장악해야 돼요. 여기를. 그동안 FBI 후보가 해왔던 만큼의 권력을 새롭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기관이 국토안보국이었고 DHS. 예. 이 국토안보국을 트럼프가 자기 산하에 넣기 위해서 4년 이상의 시간을 공들여 왔었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아무튼 뭐 이제 얘기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그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의 역사가이자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티 마이너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미국 정보기관의 창설자, 현대 사찰 국가의 설계자, 여론 조작의 달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아니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후보가 그렇다는 겁니다. 참 기법이 클래식한데 파일이 돈다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스킬이 닮았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언론을 장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심지어 FBI를 깔려는 그러니까 언론사가 FBI에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보가 바로 그 언론사의 간부 뒷 얘기가 담긴 파일을 들고 와서 이거 까? 바로 없던 일이 됐답니다. 바로 없던 일이 됐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도 분명히 이 검찰 파일이 있어요. 그 있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존재하고요. 각 정권이 드러날 때마다 어디다
줄을 대야 되느냐를 갖고 고민했었다 그러잖아. 심지어 그래.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점집에 어. 가서 물어봤다며. 그게 더킹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얘네들은 언제든 권력하고 같이 붙어서 가려는 습성이 있는데 시민들이 만든 권력 문재인 정부는 얘네들이랑 같이 갈 이유가 없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존폐를 위해서라도 지금 있는 정권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동원할지 몰라. 지금 언론사들이 저렇게 빨고 있는 거,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빨고 있는 배후에 지금 검찰이 쥐고 있던 검찰 파일들이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너무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검찰도 사찰한 아니 판사도 사찰한 애들인데 그러니까 후보가 썼던 전형적인 방법이 그거예요.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사찰한 정보를 배후에서 제공을 하면 야당하고 언론이 합심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여론을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잠깐만, 난 윤석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후보라고 얘기했어. 근데 후보가 하는 짓이나 윤석열이 하는 짓이나 FBI가 했던 짓이나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이나 똑같은데 그건 송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만 네, 잡아가세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반대로 더킹에서 보면은 그 정권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그 파일 중에 뭐 비디오, 응. 연예인. 스캔들. 어. 근데 FBI가 지금도 그런 걸 해요? 똑같이? FBI는 지금은 힘이 많이 네, 떨어졌어요. 힘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상한, 그러니까 불법 동영상, 불법 촬영물, 제작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단속도 열심히 그러니까 하시고. 포르노 단속하러 다녀요. 예. 특히 아동 포르노, 네. 뭐 이런 거, 스너프 필름 이런 거 너무 관련해 잘하는데. 이거 관련해 갖고 네. 전 세계의 서버를 털어본답니다. 쓸데없이 디테일. 세계적인 포르노 조직을 잡기 위해서 네. 지금 10년째 FBI는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걸 접속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FBI에 이렇게 바로 연결돼서 가요. 그래서 FBI가 우리나라에 그래서 야동을 보면 FBI 원인하고 처음에 자막이 뜨는 거야. 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FBI가 미국 내 국적이면 바로 출동을 하는 거고요. 잡아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가가 FBI 원인의 비밀을 여기서 밝히다. 음모론에 살라 그랬는데. 헐. 그래서 국적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일 경우에는 지부가 있어요. 또 FBI 지부가 있거든. 우리나라에도 지부 있어요. 그래서 공조 수사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럼 인터폴이 왜 필요해? 그렇다면 지우가 있으면요. 얘는 지가 원하는 사람만 정치적인 이유로 잡기 때문에 네. 다른 거죠. 지난 10년 동안 포르노업자 체포한다고 전 세계 컴퓨터 서버를 다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 업자는 못 잡고 있잖아. 못 잡은 걸까요? 안 안 잡은 걸까요? 걸까요? 내가 생각은 그 FBI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포르노 사업을 하고 있는. 어이휴, CIA는 마약 팔고 FBI는 야동 팔아? 난리 났네, 난리 헐. 났어. 미국이 참. 야, 돈 되는 사업은 이것들이 다 주고 있었어, 이씨.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때 FBI와 지금의 윤석열을 지금의 검찰 조직 같은 레벨 안을 본다고 치면 차이는 그거예요.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거야. 옛날에는 언론이 말하는 대로만 믿었기 때문에 2016년도만 하더라도 언론이 사실상 트럼프를 이겨서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2016년에도 대통령 선거인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알고 있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인단 무효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는 투표수 안에서 워낙 많이 져버렸기 때문에 그때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때는 힐러리 쪽에서 너무 안일했다니까. 안일했던 거지.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여론조사 기관 말만 믿은 거야. 그렇지. 미국 여론조사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래서 설마 저런 또라이 같은 트럼프가 되겠어였어. 맞아. 진짜로. 네. 진짜. 맞아. 1% 차이 뭐 미세한 차이 뭐 이렇게 거짓말했지만 실제 총 득표수를 보면요. 거의 2천만 표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트럼프가 이번에는 지난번 대선보다 더 얻었어. 1,000만 표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졌어. 미국 대통령 역사상 재임 대통령이 전번
이게 1기 때 얻었던 표 이상을 얻고도 재임 안 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바마는 2기 때 한 300만 표 이상을 까먹었는데도 당선이 됐거든. 근데 그때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유권자들의 표를 훨씬 많이 얻었지만 선거인단 득표에서 졌다라고 표현했어요. 개구랍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아예 그 말을 지금도 해요. 아예 총체적으로 뒤엎으려고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진짜 이걸 이상한 끌고 온 게 거지. 지금 상하원 투표는 또 공화당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상하원 투표는 다 그 공화당이 전보다 이겼는데 네. 그 전보다 대통령만 얘가 이겼어.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이상하고. 이 20장이나 되는 이 발렛 그러니까 찍어야 되는 게 20명이나 되는데 1000만 장이 바이든만 딱 찍고 나머지는 안 찍은 기권 투표라는 거 아니야. 이상해. 1000만 장. 그렇게 되면 뭐가 사실은 잘못되면 상하원도 이상한 거지. 다 민주당이 이기고 그렇지. 이렇게 돼야 다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조작을 하려면 그렇게 더 완벽을 기했어야지. 근데 이렇게 많은 표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20개를 체크해갖고 1000만 장을 만들 시간이 없었던 거지 애들이. 네, 하여튼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겠지. 쉽게 생각했겠지. 그렇지.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덤빌 거라 생각 자체를 못한 거야. 찍어 아닐까? 누르는데 실패했으니까 입을 막는데 실패했으니까. 그렇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생기고 시민들 자체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았을 수 있는 SNS라고 하는 맞아. 이 소통 조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가 어떻게든 그 소통을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그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한 언론이 있었고 또 뭐 바이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메신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욱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트럼프는 꺾을 수 있지만 이번 선거나 이 지금에 있는 진실에 대한 거를 관심 갖고 분노하고 있는 미국 사람을 달랠 방법이 없잖아. 이미 민심이 화가 났으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민심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참아줘 버리잖아. 아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만하고 손절하지?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더 이상 진실을 알기 싫어. 에이 이거 안 볼래 라고 하는 순간 저들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뺏기고 진실을 뺏기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뺏긴다는 겁니다. 저놈들한테. 미국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 때보다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이긴 한데 그 폭이 많이 좁아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요. 대통령 선거에 관한 부분이 뒤집히면 각 주에 있는 의원 선거까지 다시 까보자고 불복하는 의원들이 160명을 돌파했습니다. 왜? 나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아. 나도 이긴 것 같은데. 나도 이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다시 까보자고 하는 이 상하원의 그 국회의원 청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까보면 결국 속였겠죠. 네. 왜냐면 뭐 이건 저 공화당 주장이긴 하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 실제 투표했던 사람은 9천만 명 이쪽 저쪽이고 공식 발표 1억 5천만 명이에요. 9천만 명 이쪽 저쪽이고 실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나눠 가진 득표수는 뭐 7천 몇백만 표 대 2천 몇백만 표 수준으로 트럼프가 압승했고 과거에 레이건이 했던 것처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 한두 개 주를 빼놓고는 전부 다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선거 결과라고 합니다. 이거를 너무 무리하게 뒤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허점이 생긴 거고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미국이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이거죠. 화이 스마트워치. 네.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여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아. 모모토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좀 얘기가 빗나갔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겁난 이 자체를 찍어 누를 수 있고 바르게 잡을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분노예요. 그렇죠. 국민들의 깨우침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통해 갖고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구나 하는 여론이 사람들한테 심어져야만 어떠한 정권이나 어떠한 권력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 뭐 하냐, 니들 왜 딴청 피우고 있냐, 왜 추미애 장관한테 힘 안 실어주냐, 사실 불만이시잖아요. 추미애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 의원들은 그 유권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눈치 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마저 움직이게 하는 건 역시 우리의 힘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검난인데 윤석열의 이 난리를 통해 가지고 후보는 숨어 있어서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 전혀 몰랐어요. 후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래 헤쳐먹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지, 맞아요. 죽고 난 다음에 뭐 2만 명이 조문을 하는데 2만 명이 대부분 정관계 유력 인사라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뭐야? 라고 의심이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저널리스트가 후보에 관한 일대기를 내놓으면서 미국 사람도 50년 만에 그렇지. 존 에드거 후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진짜 영웅의 이미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음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어, 승리로 어. 이끈 그런 훌륭한 수사기관의 장, 너무 훌륭해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미국민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수십 년 만에 그 후보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가장 크게 배신감을 느꼈죠. 미국 국민들도. 자꾸 그 댓글 창에 뭐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 뭐 민주당이 지도부를 해체해야 된다. 아니 저 새끼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해체를 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바꿔야 돼. 잘못된 놈을 바꿔야지. 그런 소리 하시고 싶으면 나가세요, 주영님. 네. 민주당이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도 여론이 만들어줘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니들이 다음번에 의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각오를 보여주면 미친 듯이 죽을 듯 살 듯 덤벼든다는 겁니다. 물론 걔네들도 부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찰당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움찔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안 움직이면 그 부록과 상관없이 투표권을 가지고 우리가 너를 날려줄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낙선 운동을 불법으로 만드는 이따위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국민이 시민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치에서 역할을 할 수 없다? 무슨 뭐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하는 놈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도지사를 지금 구속시켜 놓고 있는 기소해 놓고 있는 이 나라의 법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지들 편의대로 법으로 해갖고 지들이 만든 법으로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국민의 주권을 주무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언론보다 우리 국민들, 우리를 더 무서워할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소리를 이제 아주 크게 계속 질러야 된다니까요. 너 다음번에 의원하기 싫으냐? 그래 오냐? 내가 널 떨어뜨려 주겠다. 공천도 못 받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우리나라잖아요. 검찰 독재국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야죠. 예. 우리가 언제 윤 총장을 뽑았냐고. 난 사실 걔 지지한 적 없거든요. 나 딱 까놓고 얘기했고. 그리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지지한 사람들도 그 당시 속았어. 몰랐지. 문재인 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가장 잘 실천해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지한 거지. 그렇죠. 정말 무슨 그 사람이 진짜 야 최고 존엄 하니까 네가 진짜 최고 존엄인 줄 아냐? 그거 너 조롱하는 거야 이 시빌라이제이션아. 그 전에 그 예. 문무일 검찰총장 개판 치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쌩 까고 그냥 가버렸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어? 그래서 에이. 사실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실현해 줄 사람으로 너를 선택한 거였는데 네가 그 역할을 못 하겠다? 그래서 국민이 단죄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국민한테 전쟁이다 이러고 감히 국민의 뜻보다 네 권력과 법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넌 이 시빌라이제이션아! 네. 이 얘기는 문하나가 한 발음이라는 거. 입을 가리고 있어도 이분은 이분이 얘기한 거라는 거 꼭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네. 윤석열 시빌라이제이션아. 예. 네. 내가 그랬어. 네. 시빌라이제이션은 좋은 말이에요. 문명화시켜야 윤석열 된다. 문명 기원설. 그렇습니다. 네. 네. 문명화시켜야 된다. 시민화시켜야 된다. 네. 예. 좋은 얘기로 마무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존 후보라는 인물을 한번 찾아서 그 사전에서 보세요. 그리고 100년 전에 미국이 이랬구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구나. 그래서 네, 이걸 우리가 비교가 늘 되실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가 뭐냐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어떤 목적과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에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예.